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서울의 중심계에 위치한 더 로열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오늘 밤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웅장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대한그룹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이 성대한 연회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대한민국 상위 1%의 권력과 부가 집결하는 거대한 사교의 장이었다. 천장 높이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아래로 쏟아지는 빛은 바닥의 최고급 대리석을 눈부시게 비추며 참석자들의 보석과 드레스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현악 사중주의 선율은 사람들의 대화 소리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에 섞여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를 탐색하고 견제하는 날카로운 시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연회장의 가장 높은 곳에 마련된 단상 위에는 오늘의 주인공이자 대한그룹의 회장인 강태준이 오만한 미소를 머금은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쉰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건장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으며 잘 재단된 이탈리아산 수트는 그의 위압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 강조해주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손에 들린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붉은 액체가 소용돌이 치는 것을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자신이 집어삼킨 수많은 경쟁자들의 피처럼 느껴져 묘한 희열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5년 동안 그는 그룹 내의 반대파를 모두 숙청하고 자신의 왕국을 공고히 다졌으며 이제는 그 누구도 감히 그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곁에는 그의 아내이자 그룹의 안주인인 최미희가 우아하면서도 표독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는데 그녀의 목에 걸린 거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겉으로는 인자하고 교양 있는 재벌가 사모님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가면 뒤에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의붓딸조차 지옥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차가운 독사가 도사리고 있었다. 최미희는 끊임없이 다가와 아부를 떨며 인사하는 귀부인들에게 가식적인 덕담을 건네면서도 속으로는 그들의 옷차림과 장신구를 평가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오늘의 파티는 과거의 불미스러운 소문들을 완전히 잠재우고 자신들이 진정한 승리자임을 세상에 공표하는 대관식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파티가 절정에 달하고 강태준이 축사를 하기 위해 마이크 앞으로 다가서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쥐죽은 듯 고요해졌고 모든 조명이 그를 향해 집중되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한그룹의 눈부신 성과와 미래 비전을 열거하기 시작했고 참석자들은 적재적소에서 감탄사와 박수를 보내며 그의 비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준비한 연설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건배 제의를 하려던 찰나육중하고 거대한 연 회장의 정문이 예고 없이 굉음을 내며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며 들이닥친 차가운 밤바람이 실내의 따뜻한 공기를 가르고 들어왔고 갑작스러운 소란에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다. 열린 문 사이로 짙은 어둠을 배경으로 한 여인의 실루엣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의 등장은 마치 시간의 흐름을 멈춘 듯한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끌릴 듯 긴 칠흑 같은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드레스는 장식 하나 없이 심플하면서도 그녀의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기이한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그녀가 한 걸음씩 걸어 들어올 때마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정적에 쌓인 연 회장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심판의 날을 알리는 시계바늘 소리처럼 사람들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녀의 얼굴은 챙이 넓은 모자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붉게 칠한 입술만이 선명하게 도드라져 섬뜩하면서도 매혹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그녀를 제지하려 다가갔지만 그녀의 뒤를 따르는 건장한 체격의 수행원들이 무언의 압박으로 그들을 막아섰고 여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강태준이 서 있는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좌중 사이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는데 누군가는 그녀의 압도적인 미모에 감탄했고 누군가는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의 등장에 불쾌감을 표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낯설지 않은 기운에 의구심을 품었다. 특히 연로한 이사들 몇몇은 그녀의 걸음걸이와 고개를 꼿꼿이 세운 자세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끼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것은 5년 전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진 전 회장의 외동딸 한서윤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강태준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쥐고 있던 마이크를 놓칠 뻔할 정도로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다가오는 여인을 노려보았는데 5년 전 자신이 직접 처리하라고 지시했던 그 아이가 살아서 돌아왔을 리는 만무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여인이 모자를 벗고 고개를 들어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을 때 강태준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깊고 차가운 눈동자 오뚝한 콧날, 그리고 입가에 머금은 조소까지. 그녀는 죽은 한서윤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사람처럼 낯설고 위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에 유약하고 순진했던 소녀가 아니라 지옥의 불길을 견디고 돌아온 복수의 화신처럼 보였다. 여인은 단상 바로 아래까지 다가와 멈춰섰고 그녀를 둘러싼 공기는 서늘하게 얼어붙어 주변에 있던 사람들조차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강태준과 최미희를 번갈아 쳐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뼈를 깎는 듯한 한기가 서려 있었다. 축하드립니다. 강 회장님 그리고 최 여사님, 대한그룹의 50주년이라는 뜻깊은 자리에 초대장도 없이 불쑥 찾아온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그녀의 말은 지극히 정중한 어조였으나 그 속에 담긴 가시돋친 뉘앙스는 듣는 이의 신경을 긁어대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자신을 어비스 인베스트먼트의 아시아 지부 대표인 엘라라 킴이라고 소개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 말을 순순히 믿으려 하지 않는 눈치였다. 최미희는 사색이 된 얼굴로 남편의 팔을 움켜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경비원들을 부르려 했지만 엘라라의 서늘한 시선이 그녀에게 꽂히자 입이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엘라라는 최미희를 향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여유와도 같았다.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새어머니라는 호칭 대신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릴 만큼요.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뼈있는 농담은 최미희의 과거 신분 세탁과 관련된 치부를 건드리는 것이었고 주변의 눈치 빠른 사람들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강태준은 애써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어 당신이 누구든 간에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엘라라는 강태준의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소롭다는 듯이 낮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조롱했다. 후회라니요. 강 회장님, 저는 오늘 회장님께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드리기 위해 먼 길을 왔습니다. 지난 5년간 회장님이 쌓아 올린 이 거대한 탑이 얼마나 견고한지 혹은 얼마나 위태로운지 확인시켜드릴 작은 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뒤에 서 있던 수행원이 검은색 가죽으로 감싸인 낡고 고풍스러운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고 앞으로 나왔다. 그 상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군데군데 그을린 자국이 남아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불길한 상상을 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호기심과 두려움 섞인 눈으로 지켜보았다. 강태준은 본능적으로 그 상자를 거부하고 싶었지만 수많은 취재진과 정적의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면을 구길 수는 없었다. 그는 턱짓으로 비서실장에게 상자를 받으라고 지시했고 비서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다.
엘라라는 친절하게도 직접 상자의 덮개를 열어주었는데 뚜껑이 열리자 쾌쾌한 냄새와 함께 그 안에 담긴 물건이 드러났다. 그것은 화려한 보석이나 값비싼 예술품이 아니라 불에 타다만 낡은 첼로의 헤드 부분과 그 목에 감겨있는 녹슨 펜던트였다. 그 물건을 보는 순간 강태준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최미희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을 뻔했다. 그것은 5년 전 의문의 화재 사고로 사망한 한서윤이 아끼던 첼로의 자네이자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었기 때문이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강태준과 엘라라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5년 전의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소문은 암암리에 돌았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증거물이 등장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엘라라는 당황하는 강태준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귓가에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음에 드시나요? 회장님, 지옥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남은 유일한 진실입니다. 이제 돌려드리죠. 주인이 없어진 물건은 결국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녀의 말은 강태준의 심장 깊숙한 곳에 박혀있던 죄의식과 공포를 끄집어내어 난도질했다. 강태준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당장이라도 그녀의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엘라라 뒤에 버티고 선 수행원들의 살기 어린 눈빛과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며 경비원들에게 당장 이 미친 여자를 끌어내라고 고함쳤지만 엘라라는 이미 볼 일은 다 끝났다는 듯 우아하게 몸을 돌려 출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거침없었으며 마치 패배한 왕 앞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돌아가는 개선 장군과도 같았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마다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고 그녀의 검은 드레스 자락은 바닥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남겼다. 엘라라가 연 회장을 빠져나와 긴 복도를 걸어가자 뒤따르던 수행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엘라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닫힌 연 회장 문을 뒤돌아보았는데 방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강철 같은 냉정함은 사라지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5년 전 그 끔찍했던 밤. 화마 속에서 어머니를 잃고 자신마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다.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뺏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꼴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호텔 로비로 내려온 엘라라는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모든 불빛들이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신기루처럼 보였다. 그녀는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깊이 파묻으며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와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다짐했다.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그들이 어머니에게 했던 짓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돌려줄게요.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호텔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거대한 대양그룹을 향한 피해 복수극은 이제 막이 올랐다. 강태준은 엘라라가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뒤엉켜 있었다. 비서실장이 다가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앞에 놓인 불타버린 첼로 조각은 마치 저주받은 토템처럼 그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망령이 되어 돌아왔음을. 그리고 그 망령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전까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말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죽었어. 분명히 내 눈으로 확인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지? 강태준의 눈에는 걷잡을 수 없는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연 회장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황급히 마무리되었고 참석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방금 일어난 사건에 대해 수군거리며 호텔을 빠져나갔다. 내일 아침 신문 한 면을 장식할 헤드라인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대한그룹 회장에 대한 정체불명의 여인의 도발, 그리고 죽은 상속녀의 귀환설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스캔들이 될 것이 분명했다. 호텔 밖에는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도시는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듯 짙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빠진 왕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죽음에서 돌아온 여왕 엘라라 킴이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한 뉴스 속보는 단연코 대한그룹 창립기념 파티에 등장한 의문의 여인에 관한 것이었고 모든 언론사는 그녀의 정체와 강태준 회장과의 관계를 파헤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대한그룹 본사 앞은 이른 새벽부터 몰려든 취재진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그룹의 주가는 불안정한 하락세를 보이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강태준 회장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 들린 비서실의 보고서는 엘라라 킴이라는 여자의 신원이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처럼 과거의 기록이 전무했으며 오직 어비스 인베스트먼트라는 거대 자본의 대리인이라는 직함만이 그녀를 설명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비서실장에게 고함을 질렀는데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금방이라도 누군가를 잡아먹을 듯한 기세였다. 그는 어젯밤 엘라라가 남기고 간 첼로의 잔해가 단순한 협박용 소품이 아니라 자신이 5년 전에 저질렀던 죄악을 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날 밤 별장은 완전히 전소되었고 시신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제로 변해버렸기에 한서윤이 살아있을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다. 그는 이것이 누군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꾸민 치밀한 연극이라고 단정짓고 싶었지만 엘라라의 눈빛에서 느꼈던 그 섬뜩한 기시감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오전 10시에 소집된 긴급 이사회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고 거대한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헛기침만 해대고 있었다. 강태준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기립하여 인사를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평소와는 다른 의구심과 불안이 서려 있음을 강태준은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짐짓 태연한 척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려 했지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예고도 없이 들어온 엘라라 킴의 등장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어젯밤의 화려한 드레스 대신 몸에 딱 붙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려 냉철하고 지적인 사업가의 이미지를 풍기고 있었다. 엘라라는 당황하는 이사들을 향해 정중하게 목례를 한 뒤 비어있던 주요 주주석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녀의 뒤를 따르던 수행원이 회의 자료를 각 이사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대한그룹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밀 분석 보고서이자 어비스 인베스트먼트가 그룹의 지분을 상당수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였다. 강태준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이곳이 감히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엘라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확보한 지분이 강 회장의 우호 지분을 위협할 수준이며 따라서 자신에게는 이 회의에 참석할 합당한 권리가 있다고 차분하게 반박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강태준은 말문이 막혔고 이사들은 술렁거리며 그녀가 배포한 자료를 훑어보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그동안 강태준이 독단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의 부실함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었다.
엘라라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현재 대항그룹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폭로하며 경영진의 무능함을 질타했다. 그녀의 말은 틀린 곳이 하나도 없었고 그동안 강태준의 독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일부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의견에 동조하는 기색을 보였다. 강태준은 자신의 권위가 정면으로 도전받는 상황에 치를 떨었지만 지금 당장 그녀를 쫓아낼 명분이 없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꼈다. 한편 강태준의 아내 최미희는 자신의 저택 침실에서 악몽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어젯밤 파티 이후로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 그녀는 신경 안정제를 복용했지만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고 귓게는 계속해서 환청처럼 첼로 소리가 맴돌아 그녀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최미희는 하녀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 커튼을 굳게 닫은 채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고 정적만이 흐르는 복도를 향해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베개를 집어 던졌다. 그때 방문 아래 틈으로 하얀 봉투 하나가 스르르 밀려 들어왔고 최미희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봉투를 응시하다가 홀린 듯 다아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봉투에는 아무런 발신인 표시도 없었으며 오직 붉은색 잉크로 그녀의 이름만이 적혀 있어 불길함을 더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그 안에서는 타다 맛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5년 전 그녀가 한서윤을 해외의 감옥으로 보내기 직전에 찍었던 몰래카메라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한서윤은 두려움에 질린 채 밧줄에 묶여 있었고 그 배경은 최미희가 돈으로 매수했던 불법 수용소의 음습한 지하 감옥이었다. 최미희는 비명을 지르며 사진을 찢어버렸지만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최미희의 기억은 순식간에 5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는데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그룹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 의붓딸인 한서윤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었다. 그녀는 서윤을 납치하여 사고사로 위장한 뒤 해외의 인신매매 조직이 운영하는 사설 감옥으로 팔아넘겼고 그곳에서 그녀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기를 바랐었다. 최미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완벽한 범죄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서윤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증거들은 죽은 줄 알았던 망령이 무덤을 파헤치고 나와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같은 시각 엘라라 킴, 즉 한서윤은 이사회를 마치고 나온 뒤 자신의 전용 리무진 안에서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최미희가 보낸 지옥에서의 5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그곳은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야수의 소굴이었다. 그녀는 그곳에 도착한 첫날부터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며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고 매일 밤 이어지는 폭력과 굶주림 속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구원의 손길은 오지 않았고 그녀는 점차 깨닫게 되었다.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힘과 도끼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잔혹한 진실을 말이다.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서윤을 변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그녀와 같은 방을 쓰던 늙은 죄수 마담 로즈였다. 한때 국제적인 금융 사기꾼이었던 마담 로즈는 서윤에게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주먹을 쓰는 법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조종하고 약점을 파고드는 기술이었다. 서윤은 마담 로즈에게서 세상의 더러운 이면과 돈의 흐름, 그리고 권력을 이용하는 법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점차 유약한 소녀의 껍질을 벗어던졌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죽이는 법을 배웠고 고통을 참는 것을 넘어 그것을 분노의 연료로 삼아 복수의 칼날을 갈고 닦았다. 서윤이 수용소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과도 같은 우연과 치밀한 계획이 맞물린 결과였는데
수용소 내에서 폭동이 일어난 틈을 타 그녀는 죽은 시체들 틈에 숨어 쓰레기 수거채 실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썩은 시체 냄새와 오물이 뒤범벅된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녀는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그들에게 똑같은 아니, 그보다 1000배, 10,000배 더 끔찍한 지옥을 선사하겠노라고 다짐했었다. 그날 이후 한서윤은 죽었고 오직 복수만을 위해 존재하는 냉혹한 사업가 엘라라 킴이 태어난 것이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엘라라는 자신의 집무실인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비서 류진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녀를 맞이했다. 류진은 과거 서윤의 아버지가 후원했던 고아원 출신으로 서윤이 해외에서 자리를 잡고 세력을 키울 때부터 그녀의 손발이 되어준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복이었다. 그는 엘라라에게 오늘 이사회의 반응과 강태준 회장의 동태를 보고하며 예상대로 그들이 미끼를 물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엘라라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의 붉은 입술은 마치 사냥 성공을 자축하는 듯 매혹적이었다. 엘라라는 류진에게 다음 계획을 지시했는데 그것은 강태준의 오른팔이자 그룹의 재물을 총괄하고 있는 박전무를 포섭하는 것이었다. 박전무는 본래 서윤의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했던 인물이었으나 회장의 죽음 이후 살 길을 찾아 강태준에게 굴복한 변절자였다 하지만 엘라라는 그가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강태준의 토사구팽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녀는 류진에게 박전무의 비자금 장부 사본과 함께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작은 쪽지를 보내도록 지시했다. 그것은 배신자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그를 자신의 장기말을 쓰기 위한 첫 번째 보석이었다. 한편 강태준은 사설 탐정들을 고용하여 엘라라 킴의 뒷조사를 지시했지만 돌아오는 정보는 모두 조작된 것처럼 완벽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뿐이라 답답함에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자신의 금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5년 전의 사건 기록들을 꺼내어 다시 한번 확인하며 혹시라도 자신이 놓친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서류에는 한서윤의 사망 진단서와 화장 증명서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종이 쪼가리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며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한서윤의 얼굴을 지워버리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공포는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밤이 깊어지자 최미희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무당을 집으로 불러들였는데 그녀는 굿을 해서라도 서윤의 원혼을 달래고 싶다는 미신적인 생각에 매달리고 있었다. 요란한 방울소리와 무당의 주문소리가 저택의 고요함을 깨뜨렸지만 최미희의 마음속 불안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구판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제단 위의 촛불이 모두 꺼지며 창문이 덜컹거리는 바람이 불어닥쳤고 무당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나자빠졌다. 무당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저승에서 돌아오지 말아야 할 것이 돌아왔다고 비명을 질렀고 최미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엘라라가 심어둔 사람들이 연출한 정교한 심리전의 일환이었다. 엘라라는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불빛들은 마치 그녀가 삼켜야 할 욕망의 덩어리들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제 서막은 끝났으며 본격적인 일막이 시작될 차례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펜던트를 꽉 쥐었는데 그 펜던트 안에는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더러운 성을 무너뜨리고 두 분의 이름을 되찾아 드릴게요. 그녀의 독백은 밤하늘에 흩어졌지만 그 의지만은 강철보다 단단하게 굳어졌다. 대한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향후 10년의 그룹 운명을 좌우할 대형 프로젝트인 뉴 호라이즌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의 최종 승인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강태준 회장은 단상에 서서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이 사업이 성공하면 대한그룹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었다. 화려한 조감도와 부풀려진 예상 수익률 그래프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고 이사들은 강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감탄사를 연발하며 분위기를 맞추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왕국이 더욱 거대해질 것이라는 환상에 취해 있었고 그 누구도 이 완벽한 계획에 토를 달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엘라라 킴이 손을 들며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번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계획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강 회장이 제시한 수익 모델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두꺼운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으며 프로젝트 부지 매입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이사들은 경악하며 엘라라가 제시한 자료를 훑어보았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강태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감히 내 앞에서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이냐며 책상을 내리쳤다. 엘라라는 강태준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는데 그녀의 태도는 마치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받아주는 어른처럼 여유로워 보였다. 회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팩트를 봐주십시오. 이 자료들은 모두 국제금융감독기구의 검증을 거친 데이터들입니다. 만약 이대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대한그룹은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게 될 것이고 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이사들은 점차 그녀의 말에 동요하며 강태준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강태준의 독주에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침묵했던 이사들에게 엘라라의 존재는 거대한 방패막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날의 이사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황급히 종료되었고 강태준은 굴욕감을 맛보며 회의실을 빠져나가야 했다. 그는 엘라라가 단순히 지분 싸움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룹의 경영권 자체를 흔들고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집무실로 돌아온 강태준은 분을 이기지 못해 값비싼 도자기와 장식품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러댔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당장 엘라라의 약점을 찾아내라고 윽박질렀지만 이미 철저하게 신분 세탁을 마친 그녀에게서 흠결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강태준은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어둠의 세계에 발을 담그고 있는 해결사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날 저녁 엘라라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전통 찻집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창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어 분위기를 더욱 스산하게 만들고 있었다. 잠시 후 찻집 문이 열리고 모자를 눌러 쓴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는데 그는 바로 대한그룹의 재무를 총괄하는 박전무였다. 박전무는 잔뜩 위축된 모습으로 엘라라의 맞은편에 앉았고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며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오늘 아침 비서실을 통해 전달받은 엘라라의 쪽지를 보고 이곳에 나왔지만 여전히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다. 엘라라는 그런 박전무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에요. 박 아저씨, 저 기억하시죠? 박전무는 아저씨라는 호칭에 감전된 듯 몸을 떨며 고개를 들어 엘라라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매와 말투에서 5년 전 죽은 회장님의 딸 서윤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눈가에는 물기가 맺히기 시작했다. 엘라라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자신의 손목에 감겨있는 낡은 팔찌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어린 시절 박전무가 서윤의 생일 선물로 직접 만들어 주었던 세상에 하나뿐인 가죽 팔찌였다. 그 팔찌를 보는 순간 박전무의 억제되어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고 그는 테이블 위로 무너지듯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다. 아가씨 살아계셨군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악마 같은 놈들에게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엘라라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우는 박전무를 내려다보며 그에게 손수건을 건넸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연민보다는 냉철한 계산이 앞서고 있었다. 그녀는 박전무가 강태준의 비자금 관리와 분식 회계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가족의 안위를 볼모로 잡혀 어쩔 수 없이 협력했다는 점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전무에게 지금 당장 용서를 빌 필요는 없으며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강태준의 모든 불법 거래 내역과 차명 계좌 정보를 저에게 넘기세요. 그리고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제 편에 서십시오. 만약 거절한다면 당신은 강태준과 함께 침몰하게 될 겁니다. 박전무는 눈물을 닦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가씨를 돕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품 안에서 USB 하나를 꺼내 엘라라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는 강태준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정관계 로비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엘라라는 USB를 받아 핸드백에 넣으며 이것으로 강태준의 숨통을 끊어놓을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박전무에게 당분간 평소처럼 행동하며 강태준의 의심을 사지 말라고 당부한 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한편 강태준의 지시를 받은 최 실장은 전문 킬러들을 고용하여 엘라라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는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그녀의 이동 경로를 치밀하게 분석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강변북로를 지날 때 트럭으로 그녀의 차를 들이받아 강물로 추락시키겠다는 잔인한 계획이었다. 최 실장은 강태준에게 오늘 밤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라고 보고했고 강태준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위스키 잔을 비웠다. 그는 자신에게 거슬리는 존재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힘으로 눌러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고 이번에도 돈과 폭력이 해결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엘라라가 5년 전에 유약한 소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전히 간과하고 있었다. 엘라라가 탄 리무진이 빗길을 뚫고 강변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뒤따르던 대형 트럭이 하이빔을 쏘며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오기 시작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엘라라의 경호원은 백미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침착하게 속도를 높였지만 앞쪽에서도 또 다른 트럭이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다. 앞뒤가 막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트럭들은 리무진을 샌드위치처럼 압박해왔고 차체는 굉음을 내며 흔들렸다. 하지만 뒷좌석에 앉아있던 엘라라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태블릿 PC를 보며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세워두었던 것이다. 그녀의 입계는 비릿한 조소가 머물렀다. 트럭에서 내린 복면을 쓴 괴한들이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리무진을 향해 다가오며 차 문을 부수려 했지만 방탄 유리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당황하여 주춤하는 사이 어둠 속에서 검은색 밴 서너 대가 미끄러지듯 나타나 괴한들을 포위했다. 밴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들은 엘라라가 해외에서 조직한 사설, 용병 부대인 블랙 맘바 팀원들이었는데 그들은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인간 병기들이었다.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괴한들을 향해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도로 위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괴한들은 나름대로 주먹개나 쓴다는 자들이었지만 훈련된 살인 기계들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다. 빗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는데 블랙맘바 대원들은
불필요한 동작 없이 괴한들의 급소를 타격하여 무력화시켰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고 불과 몇 분 만에 도로 위에는 신음하는 괴한들만이 널브러져 있었다. 리무진 안에 있던 엘라라는 창문을 살짝 내리고 빗물과 피가 뒤섞인 현장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쓰러져 있는 괴한들의 리더에게 다가가라는 손짓을 했고 블랙 맘바 대장은 피투성이가 된 리더를 질질 끌고 와 엘라라의 차 앞에 무릎 꿇렸다. 리더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엘라라의 눈빛에는 자비가 없었다. 엘라라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괴한들의 리더에게 경고를 남겼다. 주인에게 가서 전에 네가 보낸 사냥개들은 이빨이 다 빠져서 돌아갔다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네가 직접 와야 할 거라고 말이야. 그녀의 말은 천둥소리보다 더 위압적이었고 리더는 덜덜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엘라라는 다시 창문을 올리고 출발을 지시했고 리무진은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뒤에 남겨진 것은 처참하게 부서진 트럭들과 고통에 몸부림치는 패배자들 뿐이었다. 엘라라는 차 안에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생각했다. 강태준, 이것은 단지 경고일 뿐이야. 네가 느낄 공포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믿을 수 없는 보고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어젯밤 보낸 킬러들이 전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으며 경찰서 앞에는 그들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과 범행 도구들이 선물처럼 놓여 있었다는 것이었다. 언론은 대기업 회장이 청부 폭력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서특필하기 시작했고 검찰 또한 수사에 착수할 기미를 보였다. 강태준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최 실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는 이미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모든 것이 엘라라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강태준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음을 깨달았다. 엘라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지켜보며 모닝커피를 즐기고 있었는데 화면 속 당황하는 강태준의 모습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 박 전무가 넘겨준 USB 파일은 암호 해독이 완료되어 분류 작업에 들어갔고 이제 그녀의 손에는 강태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핵폭탄급 증거들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비서 류진을 불러 다음 단계인 언론 플레이와 주주들을 포섭하는 작업을 지시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세상에 완전히 드러내고 정면 승부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아버지, 지켜보세요. 당신의 딸이 어떻게 저 괴물을 사냥하는지. 그 시각 최미희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녀는 지난밤의 충격과 계속되는 악몽으로 인해 심신이 피폐해져 있었다. 그녀는 병실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며 발작적으로 소리를 질렀고 간호사들이 달려와 진정제를 투여해야만 했다. 그녀는 약기운에 취해 몽롱한 상태에서도 엘라라가 자신을 찾아와 목을 조르는 환영에 시달렸다. 그녀의 화려했던 인생은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고 그 틈새로 공포와 절망이 스며들고 있었다. 엘라라는 단순히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서로를 원망하며 파멸해가는 과정을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지켜볼 작정이었다. 엘라라는 창가에 서서 비가 그친 후 맑게 갠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는 곧 깨질 살얼음판과도 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빛 속으로 걸어나와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의를 구현할 여왕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사회의 악을 도려내는 거룩한 의식이 되어가고 있었다. 엘라라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결연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이제 강태준과의 마지막 전쟁을 선포할 때가 온 것이다. 지난밤 강변북로에서 벌어진 참혹한 습격 사건은
대항그룹의 정보 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으며 찌라시라 불리는 사설 정보지들은 이미 강태준 회장이 배후에 있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강태준은 핏발이 선 눈으로 집무실 창밖을 내다보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는데 그의 책상 위에는 수십 통의 부재 중 전화 목록과 주주들의 항의, 빗발치는 메일이 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엘라라 킴이라는 여자가 자신이 보낸 사냥개들을 역이용해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고 그는 이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어야만 했다. 오전 11시 강태준은 대항그룹 본사 대회 의실에서 긴급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했는데 명분은 외부 투기 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그룹의 경영권을 방어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자신에게 반기를 든 이사들을 숙청하고 엘라라를 강제로 축출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참석한 이사들은 강 회장의 살기 어린 눈빛을 피하며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태준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비장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는데 그는 어비스 인베스트먼트가 불법적인 자금을 동원해 회사를 집어삼키려 한다며 그들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우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고조되었고 그는 마치 자신이 회사를 지키는 정의의 사도인 양열변을 토하며 이사들의 동의를 강요했다. 그러나 강태준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며 엘라라 킴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들어섰는데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지난밤의 습격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모습이었으며 짙은 검은색 정장은 그녀의 냉철하고 단호한 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강태준은 말문이 막힌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고 경비원들에게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이상하게도 경비원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미 엘라라의 사람들이 보안 시스템을 장악하고 경비 책임자마저 매수한 뒤였기에 강태준의 명령은 허공을 가르는 메아리에 불과했다. 엘라라는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단상 앞까지 걸어나와 강태준을 정면으로 응시했는데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깊은 경멸과 조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마이크 앞에 갖다 대었고 스피커를 통해 지난밤 강태준이 킬러들에게 직접 살인을 사주하는 육성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고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것은 조작된 것이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한 뒤였다. 엘라라는 녹음기를 끄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제 그 더러운 가면을 벗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이 모두 알게 되었으니까요. 강태준은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헐떡이며 엘라라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는데 그는 내까짓게 감히 나를 모함하느냐며 너는 그저 돈 냄새나 맡고 쫓아온 하이에나일 뿐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쏟아내며 발버둥 쳤다 하지만 엘라라는 그의 발악을 비웃듯 천천히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고 빗바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봉투를 보는 순간 강태준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는데 그것은 5년 전 그가 그토록 찾아 없애려 했던 전 회장의 진짜 유언장이 담긴 봉투와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이었다. 엘라라는 봉투를 높이 들어 올리며 좌중을 향해 선언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또렷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단순히 투자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도둑맞은 제 이름을 되찾고 거짓된 주인을 심판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자신의 귀를 덮고 있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한쪽 귀 밑에 있는 작은 흉터를 드러냈다. 그것은 어릴 적 전 회장과 함께 사고를 당했을 때 생긴 특이한 모양의 흉터로 대한그룹의 원로 이사들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한서윤만의 표식이었다. 회의실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다. 저는 엘라라 킴이 아닙니다. 저는 5년 전 여러분이 죽었다고 믿었던 대한그룹의 적통 후계자 한서윤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회의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여기저기서 탄식과 비명이 터져나왔다. 강태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며 단상을 붙잡았고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서윤은 천천히 강태준에게 다가가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나를 지옥으로 보냈지만 나는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아 다시 돌아왔어. 내 아버지의 회사를 그리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대가를 치르게 해주려고 한서윤은 봉투에서 유언장을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고 변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유언장의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강태준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이었다. 전 회장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듯 만약 딸인 한서윤에게 신변의 이상이 생길 경우 그룹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은 제3의 신탁기관에 의해 동결되며 한서윤이 생환할 시 즉시 모든 권한이 그녀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비밀리에 남겨두었던 것이다. 이 유언장은 스위스 은행의 비밀 금괴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한서윤의 생체 정보가 확인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강태준이 그토록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그림자 유언장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다. 유언장의 내용이 밝혀지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반전되었는데 그동안 강태준의 눈치를 보던 이사들은 재빨리 태세를 전환하여 한서윤에게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도 강태준에게 속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한서윤의 귀환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가증스러운 아부를 쏟아냈다. 한서윤은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고 냉정한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들이 충성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력과 돈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힘을 이용해 강태준을 완전히 고립시켜야 할 때였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최미희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왔는데 그녀는 뉴스를 보고 한달음에 달려온 듯 헝클어진 머리와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상 위에 서 있는 한서윤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악령을 본 듯한 반응이었다. 한서윤은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최미희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혀 눈을 맞추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저를 보고 그렇게 놀라시다니 섭섭하네요. 제가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어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데요. 한서윤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다정했지만 그 눈빛은 최미희를 난도질하고 있었다. 최미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5년 전 자신이 사주했던 끔찍한 범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한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처럼 비겁한 방법은 쓰지 않아요.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천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어머니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드릴게요. 한서윤의 선전포고에 최미희는 거품을 물고 기절하고 말았고 경호원들이 달려와 그녀를 짐짝처럼 끌고 나갔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사들은 공포에 질려 침조차 삼키지 못했다. 강태준은 아내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고 미친 사람처럼 웃어대기 시작했는데 그의 눈빛에는 광기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들고 한서윤을 향해 달려들었는데 이것은 패배를 인정한 자의 마지막 발악이자 동기어진하겠다는 비열한 시도였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책상 밑으로 숨었다 하지만 한서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으며 그녀의 곁을 지키던 블랙 맘바 대장이 순식간에 강태준의 팔을 낚아채 꺾어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강태준의 비명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고 칼은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다. 한서윤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강태준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야. 감옥에서 썩어가며 네가 쌓아 올린 모래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한서윤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강태준에게 수갑을 채웠다. 살인교사, 횡령배임 등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수도 없이 많았고 그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처참한 몰골로 끌려나갔다. 대한그룹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강태준의 시대가 비참하게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이 끌려나간 뒤 회의실에는 정막이 감돌았고 한서윤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천천히 회장석으로 걸어갔다. 그 자리는 아버지가 앉아 있었고 강태준이 탐했던 자리였으며 이제는 그녀가 되찾은 정당한 옥좌였다. 그녀가 의자에 앉자 이사들은 일제히 일어나 그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우렁찼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이 깊게 배어 있었다. 한서윤은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책상을 쓰다듬었는데 차가운 가죽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 왔다. 한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취임 후 첫 번째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그룹 내의 모든 부패 세력을 척결하고 강태준과 결탁했던 임원들을 전원 해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자비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대한그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사들은 그녀의 서슬, 퍼런 칼날이 자신들을 향할까봐 전전긍긍하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한서윤은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하고 고독해 보였지만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소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집무실로 돌아온 한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다. 류진이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네며 그녀를 위로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장님.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태준과 최미희는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들을 도왔던 보이지 않는 손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들까지 모두 찾아내어 응징해야만 진정한 복수가 완성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한서윤은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어 바라보았는데 사진 속의 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요. 괴물을 잡기 위해 저 또한 괴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녀의 독백은 허공에 흩어졌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다시 사진을 집어넣고 냉철한 사업가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이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무너진 그룹을 재건하고 강태준이 남겨놓은 똥오줌을 치우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대한그룹 본사 건물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는데 그 가장 높은 곳에 한서윤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이자 폐허 위에 새로운 성을 쌓아야 하는 건축가였다. 그녀의 앞길에는 여전히 수많은 가시밭길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옥에서 돌아온 그녀에게 두려움이란 감정은 이미 사치에 불과했으니까 그녀는 펜을 들어 결제 서류에 서명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아, 절대로. 강태준 회장의 구속 수사가 결정된 직후 대한민국 전체는 거대한 충격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는데 이는 단순히 재벌 총수의 비리 사건을 넘어선 국가적인 스캔들로 비화되고 있었다. 한서윤은 검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박 전무로부터 입수한 이중 장부와 로비 리스트를 주요 언론사에 동시다발적으로 배포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방송국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강태준과 최미희가 지난 수십 년간 저지른 횡령과 탈세,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린 검은 돈의 실체를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대양그룹 본사 앞에는 연일 촛불 시위대가 몰려와 경영진의 전원 사퇴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도시를 마비시켰다. 검찰청 특별조사실에 갇힌 강태준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권력이 통할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담당 검색에 호통을 치며 자신이 나가기만 하면 옷을 벗기겠다고 협박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검사의 싸늘한 비웃음뿐이었다. 강태준은 초조하게 다리를 떨며 자신의 변호인단을 기다렸지만 약속된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인맥이라는 성벽이 한서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한편 병원에 감금된 상태로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던 최미희는 강태준보다 더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녀의 우아했던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추악한 실체가 드러난 지 오래였다. 그녀가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 미술품 거래와 원정 도박 사실이 낱낱이 파헤쳐졌고 심지어 5년 전 한서윤을 납치했던 실행범 중 한 명이 자수하면서 살인 미수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최미희는 병실 침대 위에서 발작을 일으키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텔레비전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죄상을 보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러댔다. 그녀를 칭송하던 사모님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그녀는 철저하게 고립된 섬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한서윤은 회장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냉철하게 지휘하며 그룹 내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을 감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임원들을 줄줄이 해임하고 그 자리에 능력 있고 청렴한 젊은 인재들을 파격적으로 등용했다. 또한 그녀는 강태준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부실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며 주주들과 임직원들의 동요를 잠재웠다. 물론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하며 시장의 우려를 샀지만 한서윤은 미리 확보해둔 어비스 인베스트먼트에 자금을 투입하여 주가를 방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다. 오후 늦게 강태준의 변호사가 마침내 접견실에 나타났지만 그의 표정은 어둡기 그지없었고 강태준은 본능적으로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변호사는 침통한 목소리로 강 회장을 비호하던 정치권 인사들이 모두 연락을 끊었으며 검찰이 강 회장의 차명 계좌를 모두 동결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강태준은 분노에 차서 책상을 내리치며 그따위 놈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처발랐는데 배신을 하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이제는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며 형량을 줄이기 위해 협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냉정하게 조언했다. 강태준은 변호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당장 나를 여기서 내보내지 않으면 너부터 죽여버리겠다고 발악했지만 그것은 이빨 빠진 호랑이의 울부짖음에 불과했다. 변호사는 경비원들에 의해 강태준을 떼어내며 사임계를 제출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강태준은 벽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 모든 수모를 안겨준 한서윤을 찢어 죽이고 싶다는 살해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복수의 방법을 찾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 시각 한서윤은 그룹 대회의실에서 채권단과 긴급 회의를 갖고 있었는데 그녀의 태도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채무자가 아니라
그들을 통제하는 지배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채권단에게 강태준 개인의 비리와 그룹의 건전성은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하며 자신이 구상한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플랜을 제시했다. 그녀의 발표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녀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불안해하던 채권단에게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 결국 채권단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합의했고 한서윤은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으며 그룹의 안정을 되찾는 발판을 마련했다.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온 한서윤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그녀의 눈에는 피로감이 가득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들의 성은 무너졌고 그들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수도 있다는 옛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강태준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며 그가 마지막 발악을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구치소 독방에 갇힌 강태준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몰락을 곱씹고 있었는데 분노와 증오가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다. 그는 자신이 이대로 감옥에서 썩으며 한서윤이 승승장구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숨겨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은 과거 자신이 관리하던 폭력 조직의 보스에게 연락하여 테러를 사주하는 것이었다. 그는 교도관을 매수하여 몰래 쪽지를 전달했고 그 쪽지에는 내일 있을 검찰 이송 과정에서 탈주를 도와달라는 내용과 함께 성공할 경우 숨겨둔 막대한 비자금을 넘기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검찰청으로 이송되던 강태준은 호송버스 안에서 묘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곁에 있던 교도관들조차 소름 끼치게 만들 정도였다. 호송버스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쯤 갑자기 대형 트럭이 버스의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버스가 전복되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혼란을 틈타 오토바이를 탄 괴한들이 나타나 강태준을 빼내어 사라졌는데 이 모든 과정은 불과 몇 분 만에 일어난 전광석화 같은 일이었다. 뉴스는 강태준의 탈주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했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한서윤은 집무실에서 뉴스를 접하고 찻잔을 떨어뜨렸는데 그녀의 예감이 불길하게 적중했음을 깨닫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즉시 비서실장 류진을 불러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블랙 맘바 팀을 비상 소집하도록 지시했다. 강태준이 탈주했다는 것은 그가 살아서는 잡히지 않겠다는 뜻이며 그의 마지막 목표는 단 하나 바로 한서윤 자신의 목숨일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공포보다는 전의를 불태우며 강태준과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정면으로 맞서 그를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주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탈주한 강태준은 서울 외곽의 폐공장에 은신하고 있었는데 그의 몰골은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조직원들에게 무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입가에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한서윤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파멸적인 욕망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대한그룹 본사의 설계도를 펼쳐놓고 마지막 테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든 왕국을 자신의 손으로 불태워버리는 가장 잔혹하고 화려한 피날레가 될 것이었다. 최미희는 병실에서 남편의 탈주 소식을 듣고 실성한 사람처럼 웃어댔는데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깨진 유리 조각을 손에 쥐고 자신의 손목을 그으려 했지만
들이닥친 경찰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녀는 발버둥치며 죽게 내버려 두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죽음이라는 안식조차 없는 차가운 철창뿐이었다. 그녀의 비참한 말로는 인과응보라는 단어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만들었고 그녀가 누렸던 부귀영화는 하룻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흩어졌다. 밤이 깊어가고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지만 한서윤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올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가 어디로 올 것인지도 짐작하고 있었다. 그들의 악연이 시작되었고 끝내야 할 곳은 바로 대양그룹 본사의 회장실이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호신용 권총을 꺼내어 탄창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렸다. 폐공장의 어둠 속에서 강태준은 조직원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탁했지만 살기만은 가득했다. 오늘 밤 우리는 역사가 될 것이다. 대양그룹도 한서윤도 그리고 나도 모두 불타서 사라지는 거야. 그는 낄낄거리며 폭약이 든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섰다.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는데 그것은 마치 춤추는 악마의 형상과도 같았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는 두 마리의 짐승이 서로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위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다가올 새벽은 피로 물들 것이고 그 끝에 살아남는 자만이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다. 한서윤은 류진에게 연락하여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건물을 비우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 싸움은 오직 자신과 강태준 둘만의 문제로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텅 빈 거대한 빌딩 안에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고 한서윤은 회장실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시계 초침 소리와 겹쳐져 쿵쿵거렸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층수 표시등의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다. 대양그룹 본사 건물의 최상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붉은색으로 하나씩 바뀌어가며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는데 텅 빈 복되는 기계적인 구동음만이 유령의 속삭임처럼 울려 퍼졌다. 한서윤은 회장실의 거대한 집무용 책상 뒤에 앉아 어둠 속에서 문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손에 들린 권총은 차가운 금속성의 빛을 반사하며 주인의 긴장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건물의 모든 전원을 차단하고 비상등만이 켜진 상태로 만들어 놓았기에 강태준이 느낄 공포와 고립감은 극대화되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잠시 후 띵하는 맑고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거친 숨을 몰아쉬는 강태준의 모습이 비상조명 아래 드러났는데 그의 옷은 찢겨 있었고 얼굴은 그을음과 피로 얼룩져 있어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와도 같았다. 강태준은 한 손에는 기폭장치를 다른 한 손에는 낡은 휘발유통을 들고 비틀거리며 회장실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며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 앉아있는 한서윤을 발견하자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다가왔는데 그 웃음소리는 넓은 사무실의 벽에 부딪혀 메아리치며 소름 끼치는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여기 있었구나. 내 사랑스러운 딸아,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묻혔는지 너는 상상조차 못할 거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기 시작했고 독한 기름 냄새가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코를 찔렀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성을 남의 손에 넘겨주느니 차라리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파괴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었다. 한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불을 지르려는 광인보다 더 차갑고 매서웠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강태준을 도발하며 그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켰다. 회장님 추하군요.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품위와 권위는 다 어디로 가고 시정잡배만도 못한 꼴로 나타나신 겁니까? 그녀의 말은 강태준의 자존심을 정통으로 건드렸고 그는 뿌리던 휘발유통을 집어던지며 으르렁거렸다. 닥쳐, 이 건방진 계집애야.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나는 대한그룹의 왕이다.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어. 그는 기폭장치를 흔들어대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강태준의 몸에는 사제폭탄이 조끼처럼 둘러져 있었는데 붉은색 전선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습은 그가 정말로 이곳을 폭파시킬 준비를 마쳤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서윤은 그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건물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책상 앞으로 걸어 나오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쏘세요. 아니, 누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이 건물이 무너지는 꼴을 가장 먼저 보게 될 사람은 바로 당신일 테니까요. 한서윤은 강태준의 병적인 나르시시즘과 성취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스스로 자신의 왕국을 파괴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라는 심리적인 허점을 파고들었다. 예상대로 강태준은 버튼 위에 올려놓은 엄지손가락을 떨며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는데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사무실 곳곳에 놓인 자신의 트로피와 업적들을 훑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뤄낸 성공의 상징들이 사라진다는 사실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고 한서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를 더욱 압박했다. 당신은 못해요. 당신에게 이 회사는 목숨보다 소중한 분신이니까요. 차라리 나를 죽이고 다시 왕좌에 앉고 싶겠죠.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 한서윤의 목소리는 악마의 유혹처럼 부드럽게 그의 귓가에 스며들었고 강태준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그는 괴로워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고 그 순간 그의 방어기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주춤하는 사이 한서윤은 재빠르게 책상 위에 있던 무거운 크리스털 명패를 집어 그에게 던졌는데 명패는 정확하게 날아가 강태준의 이마를 강타했다. 억하는 비명과 함께 강태준이 뒤로 휘청거렸고 그 충격으로 손에 들고 있던 기폭장치가 바닥으로 떨어져 미끄러져 나갔다. 한서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퓨마처럼 날렵하게 책상을 뛰어넘어 그에게 달려들었고 두 사람은 기름 범벅이 된 바닥 위에서 엉겨붙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덩치가 크고 힘이 셌지만 한서윤은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생존 본능으로 익힌 실전 격투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팔을 꺾고 급소를 가격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는데 고가의 도자기들이 깨져 파편이 튀고 서류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아수라장을 연출했다. 강태준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악에 받쳐 한서윤의 목을 조르려 했지만 그녀는 유연하게 몸을 비틀어 빠져나온 뒤 그의 복부를 무릎으로 강하게 가격했다. 컥하는 소리와 함께 강태준이 바닥에 쓰러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고 다시 달려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완전히 돌아가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물려 있어 짐승과 다를 바 없었다. 한서윤은 간발의 차로 유리 조각을 피했지만 날카로운 파편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선혈이 흘러내렸다. 피 냄새를 맡은 한서윤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는데 그것은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살기, 어린 눈빛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아버지나 회장으로 보지 않았으며 오직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했다. 강태준이 다시 공격해오자 그녀는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리고 유도 기술을 사용하여 그를 바닥에 강하게 내리꽂았다. 육중한 쿵소리와 함께 강태준의 몸이 대리석 바닥에 처박혔고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한서윤은 쓰러진 강태준의 가슴을 밟고 서서 그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승자의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때 회장실에 깨진 창문 틈으로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고 건물 아래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빗발치며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고 있음을 알렸다. 한서윤은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두었던 것이다. 그녀는 강태준을 직접 처단하여 살인자가 되는 대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길을 선택했다. 강태준은 헬기 서치라이트에 강렬한 불빛에 눈을 찡그리며 바닥을 기어 기폭장치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한서윤이 가차없이 그의 손을 밟아 으스러뜨렸다. 늦었어요. 강태준,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특공대원들이 창문을 깨고 레페를 타고 진입하여 회장실을 장악했고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경찰들이 바닥에 쓰러진 강태준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웠다. 강태준은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이거 놓으라고 발악했지만 건장한 경찰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한서윤을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를 죽이고 말겠어.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그의 처절한 비명은 건물 복도를 타고 울려 퍼지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차단되었다. 한서윤은 그가 사라진 자리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경찰들이 현장 감식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한서윤은 깨진 창가로 다가가 밤바람을 맞았다. 차가운 공기가 상기된 그녀의 얼굴을 식혀주었고 뺨에 흐르던 피는 굳어가고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수많은 경찰차와 소방차의 붉은 불빛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고 그 너머로 모여든 군중들이 웅성거리는 모습이 개미떼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마침내 승리했음을 실감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텅 빈 동굴 같은 공허함이 밀려왔다. 복수는 달콤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끝내고 나니 씁쓸한 뒷맛만이 입안에 감돌았다. 비서 류진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한서윤의 상태를 살피며 손수건으로 그녀의 상처를 닦아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어서 내려가시죠. 류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한서윤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류진, 찰과상일 뿐이야. 그보다 언론 대응팀에게 연락해서 내일 아침 공식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해. 오늘 일에 대해 내가 직접 설명할 거야. 그녀는 마지막까지 흐트러짐 없는 리더의 모습을 보이며 상황을 정리해 나갔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라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총수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서윤은 폐허가 된 회장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불에 그슬린 벽과 깨진 집기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탐욕과 죄악의 역사가 종말을 구했음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아버지의 사진 액자를 발견하고 집어들었는데 유리는 깨져 있었지만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는 여전히 온화했다. 그녀는 액자의 먼지를 털어내며 가슴에 품었다. 아버지, 이 지옥 같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갈게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깨진 유리 위로 떨어졌다. 건물을 빠져나온 한서윤은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갔는데 그녀의 옷은 찢어지고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 모습조차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승화되어 사람들의 경외감을 자아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강태준이 호송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고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짧은 순간 허공에서 얽혔다. 강태준의 눈빛은 절망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한서윤의 눈빛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차 안에서 한서윤은 긴장이 풀리며
시트에 깊숙이 몸을 기댔는데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러댔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 태양 아래서 자신은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쫓기지 않고 온전한 한서윤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손을 뻗어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수고했어, 서윤아. 이제 다 끝났어. 정말로 다 끝났어. 그날 밤 대한민국은 강태준의 재수감 소식과 한서윤의 영웅적인 활약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사람들은 정의가 승리했다며 환호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는 한서윤을 현대판 잔 다르크로 칭송하는 글들이 넘쳐났고 대한그룹의 주가는 기대감으로 폭등할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한서윤에게 그런 세상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했다는 사실과 이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한서윤은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테라스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달빛은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녀는 와인 한 잔을 따르고 하늘을 향해 건배를 제의했다. 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녀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자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며 도시의 소음에 귀를 기울였다. 이제 이 도시는 그녀의 무대가 될 것이고 그녀는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서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지나갔고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강태준의 몰락과 함께 대한그룹을 덮치고 있던 어두운 먹구름이 걷히고 계절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다시 찾아온 봄의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대한그룹의 본사 건물은 과거의 화재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내고 최첨단 유리 외벽으로 새 단장하여 더욱 눈부신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거리의 사람들은 이제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부패한 구시대의 유물로 기억할 뿐이었고 뉴스 화면은 혁신적인 경영으로 그룹을 재건한 젊은 여성 총수 한서윤의 활약상을 연일 보도하기에 바빴다. 그녀는 파산 직전의 계열사들을 과감하게 매각하고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그룹의 체질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으며 시장은 그녀의 탁월한 선택에 환호하며 주가 상승으로 화답했다. 그러나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한서윤이 감내해야 했던 뼈를 깎는 고통과 냉혹한 결단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녀는 그룹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강태준의 잔재들을 청산하기 위해 피도 눈물도 없는 대숙청을 단행해야만 했었다. 그녀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외과 의사처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을 전원 해고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 감옥으로 보냈다. 개국 공신이라 불리던 원로들은 한서윤을 찾아와 읍소하거나 협박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의 비리 장부를 내밀며 조용히 은퇴할 것을 종용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정의나 의리가 아니라 오직 능력과 투명성, 그리고 아버지의 회사를 다시는 더럽히지 않겠다는 철석 같은 원칙뿐이었다. 서울구치소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독방에 수감된 강태준은 이제 자신의 이름보다 수인번호 40528번으로 불리는 것에 더 익숙해져야만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죄수복을 입은 채 멍하니 벽을 응시하는 초라한 노인만이 그곳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마저 기각당한 후 삶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으며 면회 오는 사람조차 없어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잊혀가고 있었다. 좁은 창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햇살만이 그에게 허락된 유일한 빛이었고 그는 그 빛을 볼 때마다 자신이 한서윤에게 빼앗긴 그 모든 영광들을 떠올리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후회조차 사치스러운 일이었다. 강태준의 곁을 지키던 교도관들은 그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짓거린다고 수군거렸는데 그는 잠꼬대 속에서도 내 돈 내 회사라고 울부짖으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곤 했다. 그의 정신은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었고 현실과 망상의 경계가 무너지며 자신이 여전히 회장실에 앉아 결제 서류에 서명하는 환상에 빠져 살기도 했다. 어느 날 식사 시간에 텔레비전 뉴스에서 한서윤이 글로벌 경영인 대상을 수상하는 장면이 나오자 강태준은 밥상을 엎으며 발작을 일으켰고 결국 독방에 격리 조치되었다. 화면 속에서 당당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은 그에게 있어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형벌이자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다. 한편 최미희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폐쇄병동의 정신과 격리실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그녀의 상태는 강태준보다 훨씬 심각하여 의료진조차 고개를 저을 정도였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늙고 추레한 모습을 견디지 못해 병실 내의 모든 거울을 깨뜨려 버렸고 간호사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회장 사모님이라며 으스대다가도 금세 공포에 질려 침대 밑으로 숨어버리곤 했다.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는 조각난 기억에 파편이 되어 그녀의 뇌리를 찌르고 있었고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한서윤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환각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러댔다. 그녀를 찾아오는 가족이나 지인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녀가 그토록 집착했던 보석과 명품들은 모두 경매에 넘어가 피해자들의 배상금으로 쓰였다. 한서윤은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강태준과 최미희의 소식이 담긴 보고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감보다는 씁쓸한 연민과 허무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아버지의 초상화 앞으로 다가갔다. 아버지, 그들은 이제 죗값을 치르고 있어요. 하지만 왜 제 마음은 이토록 무거운 걸까요? 복수가 끝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남은 것은 텅 빈 마음뿐이네요. 그녀는 초상화를 쓰다듬으며 독백을 했지만 그림 속의 아버지는 묵묵부답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고독한 곳인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한서윤은 수행원들을 물리치고 홀로 검은 세단을 몰아 교회에 위치한 가족 묘원을 찾았는데 그곳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 다발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 동안 비석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돌에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 왔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마치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져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지난 일 연간 있었던 일들을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며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묻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묘원 주변의 나무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녀의 다짐에 대답하는 듯했다. 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서윤은 차를 세우고 한강변을 잠시 걸었는데 노을이 지는 강물 위로 붉은 빛이 부서지며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분노와 증오의 찌꺼기들을 흘려보냈다. 그녀는 이제 엘라라 킴이라는 가명을 버리고 온전한 한서윤으로 돌아왔지만 과거에 순진했던 소녀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온 생존자이자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냉철한 지배자였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은 노을빛을 받아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회사로 복귀한 한서윤은 늦은 밤까지 집무실에 남아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을 처리했는데 그녀의 업무 스타일은 치밀하고 완벽하여 임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비서실장 류진이 야식을 들고 들어와 그녀의 건강을 염려했지만 그녀는 괜찮다는 짧은 대답과 함께 시선을 서류에서 떼지 않았다. 류진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말없이 지원했는데 그에게 있어
한서윤은 단순히 모셔야 할 주군을 넘어 지켜주고 싶은 소중한 존재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고, 그것은 한서윤이 이 고독한 싸움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한서윤은 펜을 내려놓고 피로한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사무실의 통유리 창밖으로는 잠들지 않는 도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와인셀러에서 붉은 와인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르고 창가에 기대어 섰다.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은 그녀의 손짓 하나에 움직이는 거대한 체스판과도 같았지만 그녀는 그 권력에 취하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이 새로운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단련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허공에 건배를 하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무너지지 마라, 한서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윤은 대한그룹의 새로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강당으로 향했는데 그녀가 등장하자 수천 명의 임직원들이 기립박수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준비된 원고 없이 즉흥 연설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힘차고 확신에 차 있었다. 우리는 과거에 어둠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이익을 쫓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는 위대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직원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폈고 강당은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들의 환호를 받으며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한서윤은 로비에서 신입 사원들과 마주쳤는데 그들의 눈빛은 존경과 동경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해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중 한 여직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는데 그 여직원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다. 한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자신이 겪어야 했던 가시밭길을 이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세상에서 꿈을 펼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한서윤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펜던트를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5년 전 강태준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불타버린 첼로의 잔해에서 수거한 것이었다. 그녀는 펜던트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고 열쇠로 잠갔는데 이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봉인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상징적인 의식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도 복수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그룹의 회장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거인 한서윤이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비서에게 다음 일정을 물으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세월은 계속해서 흐를 것이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겠지만 한서윤이 세운 이 견고한 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폭풍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피어난 한 송이 강철꽃처럼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그녀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사람들은 그녀를 어둠 속에서 귀환하여 빛이 된 여인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강태준과 최미희가 남긴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훈장이 되어 그녀의 삶을 지탱해 줄 것이다. 이야기의 끝에서 한서윤은 다시 한번 펜트하우스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는 춥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도시의 불빛들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마주한 찬란한 빛,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 만들어낸 세상이었다. 이제 그녀는 그 세상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영원히 군림할 것이다. 한서윤은 눈을 뜨고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서 떠오르는 새벽 여명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태양이 솟아오르는 그 장엄한 광경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을 활짝 폈다. 과거의 모든 고통과 슬픔은 이 새벽바람에 날려보내고 오직 희망과 의지만을 가슴에 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전설의 시작임을 알리며 그녀는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강인한 울림이 전해졌고 그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거대해 보였다.